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 이제 여러분이 준비한 교재 우리은행의 일반 상식 경제 지식 토픽 3, 그러니까 약 270페이지 정도 됩니다. 자, 거기서부터 저는 이제 이것이 경제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김영 씨입니다. 이 교재도 이제 경제 파트 이제 제가 다 서술했고 또 이 서술하는 과정에서 작년도, 재작년도 그리고 우리은행에 대한 그런 식의 기출 유형 문제 그리고 실제로 학생들이 여러 가지로 얘기한 내용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만들고 또 유사 문제 만들고 비슷한 문제 만들어서 다음과 같이 거기 핵심 정리를 기출 유형 분석을 해놓고 그 다음에 뒤에는 바로 이제 이것에 맞춰 가지고 모의고사를 한 3회 정도 이제 실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이제 먼저 272페이지 보면 이제 경제 파트, 전 경제 파트만 담당합니다. 자, 1번부터, 바로 이제 경제 파트가 1번부터, 여러분과 쭉 10번까지 나왔죠. 일단 10번까지 여러분과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272페이지 처음에 보면 이제 이것이 경제 파트 1번 문제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잘 나오는 유형만 제가 갖다 이렇게 묶어놨고, 그리고, 각기 이제 모든 기업이, 그리고 이제 은행권인 경우, 은행마다 약간의 어떤 출제 유형이라든지 난이도라든지, 그리고 바로 이제 잘 나오는 내용이 좀 틀립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이제 우리은행에 가장 적합한 이런 식의 교재를 만들었고, 그거에 대한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보면 이것도 이제 작년에 이거와 유사한 문제가 나와줬기 때문에 제가 이걸 갖고 비슷한 유형을 만들어 본 건데 다음과 같이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관한 거죠.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관한 문제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또 수요의 가격 탄력성뿐만 아니라 수요 공급의 변화까지 우리가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잘 나온 문제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물어보는 거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다음과 같이 물가 상승분의 수요량 변화를 자 이렇게 우리가 불러주고 있어요. 자 그때 이제 이게 마이너스가 되는 것은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감소하기 때문에 자 이 부를 항상 양수로 만들기 위해서 그때 이제 우리가 마이너스를 붙여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자 다음과 같이 됐을 때 우리는 보통 가격의 상승률이 이것이 10%이고 수요량 감소율이 20%일 때 우리 이때 탄력도는 다음과 같이 2라고 합니다. 2. 그리고 수요의 가격 상승률이 10%인데 수요량 변화율이 5%일 때 우리는 10분의 20 해갖고 탄력성은 2분의 1 또는 0.5라고 하죠. 자, 그럴 때 우리는 탄력성이 1보다 클 때는 탄력적이라고 하고 탄력성이 1보다 작을 때는 이걸 비탄력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특히 이 비탄력적인 경우 다음 같은 이 문제에서 우리가 가장 잘 나오는 유형은 다음 같은 유형이 있어요. 이거보다 좀 발전된 유형은 우리가 보통 이제 소비자 지출액이라고 하는 거, 소비자가 지출한 액. 이 소비자 지출액은 다른 말로 생산자 총 수입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뒤에서 바로 이제 시장 이론에서는 토탈 리비뉴 TR이라고 하죠. 근데 이것은 이제 가격 곱하기 수량이죠. 자, 말대로 이제 100원짜리를 10개 판매했다 그러면 이것은 1,000원이 되는데 이 1,000원이 이제 소비자 지출액이자 동시에 생산자 총수익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이것이 탄력적인 거냐, 비탄력적이냐. 특히 이제 우리가 잘 나오는 것은 이것은 비탄력적인 것에 대해서 잘 나옵니다. 여러분, 물론 이 경우가 이제 4가지 경우가 나오는데 4가지 경우 말고 자세히 말하면 이제 6가지 경우가 나와. 근데 이 한 가지라도 여러분이 정확히 좀 알아주세요. 그 한 가지 정확히 알아주시는 게 뭐냐면 자, 이것이 비탄력적인 제어죠. 탄력도가 1보다 작은 비탄력적인 제어의 가격을 10% 올리면 수요량은 5% 감소하죠. 자, 그러면 이것은 10% 오르는데 수요량이 5% 감소합니다. 그렇다면 소비자 지출액, 즉 생산자 총수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것은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다른 걸 여러분이 다 정리하면 좋겠지만 자, 아쉬운 대로 가장 잘 나오는 것은 자, 비탄력적인 재화에 가격을 올리면 총수익은 증가된다. 이걸 꼭 알아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비탄력적인 재화라는 것은 가격에 굉장히 둔한 재화거든요. 민감하지 않은 재화죠. 그런 가격이 올리면 물론 소비량은 감소하지만 총수입은 증가됩니다. 생산자 총수입은. 자, 그래서 비탄력적인 것의 대표적인 것을 우리가 잘 얘기되는 것이 이제 담배 같은 거죠, 담배. 그래서 우리가 몇 년 전에 담배가 2,500원에서 4,500원 올랐죠. 근데 가격은 그렇게 2,500에서 4,500원 올리면 거의 80% 이상이 오른 건데
하지만 수유량은 별로 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흔히 말하는 어떤 전매공사, 그지 KTNG가 엄청난 많은 그지 담배 수입을 올렸다는 거죠. 물론 이제 거기에 따른 조세 수입도 증가됐고요. 자, 그런 것이 어떤 비탄력적인 것의 특징입니다. 담배를 여러분이 항상 생각하세요. 그래서 자, 비탄력적인 제와의 가격을 상쇄하면 총수입은 증가된다. 그런데 뭐가 있냐면 총수입이 변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응용하면 탄력적인 재화에 대해서 가격이 올리면 그러면 탄력적인 재화는 수요량이 20% 감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수입은 줄어들겠죠. 그지? 우리가 이걸 예상할 수 있잖아. 자, 그때 총수입은 줄어든다는 겁니다. 탄력적인 재화는. 근데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다음 같은 문제가 나오죠. 자, 주유소에 휘발유를 구입하는 대부분의 소비자는 항상 5마요치를 넣어주세요라고 합니다. 그럼 5마요치를 넣어주세요라는 것은 이 소비자 지출액을 일정해 보는 거예요. 일정하게. 아까 일정해 보는 겁니다. 이게 일정하다는 거죠. 그럼 아까 탄력적인 재화는 가격이 올랐을 때 총수입은 줄어들고 비탄력적인 재화는 가격이 올리면 총수입이 늘어난다면 그러면 탄력적이도 비탄력적이도 않은 단위 탄력적인 것이 탄력도 1이죠. 그렇다면 그것은 일정하다는 겁니다. 총수입이 일정한 거야. 소비자 지출액과 생산자 총수입이 일정한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항상 나와주는 것이 소비자가 항상 일정 금액을 우리가 소비한다라고 했을 때 상당히 잘 나오는 겁니다. 일정 금액을 소비한다고 했을 때 이것은 가격을 10% 증가시키면 이것은 10% 줄어드는 걸 말하거든. 자, 그러므로 이때는 탄력도가 항상 1인 걸 얘기하는 거야. 이거 굉장히 잘 나옵니다. 알았어요? 항상 소비자 지출액을 일정하게 본다. 또는 생산자 총수입이 일정하다면 이것은 탄력도가 항상 1이다. 자, 그런 걸 우리가 물어보는 거야. 그거 더불어서 우리가 비탄력적인 재화와 탄력적인 재화가 가격을 올렸을 때, 물론 가격이 떨어뜨리면 반대로 움직이죠. 가격을 떨어뜨리면 이것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가격을 올리는 경우가 많이 나오니까 그걸 가장 여러분이 중점적으로 알아주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제가 이제 설명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자, 다른 문제와 같이 풀기 위해서 한마디로 탄력도가 이것은 1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서, 경유를 구입하는 소비자는 항상 40리터를 넣어주세요 그랬죠. 40리터를 넣어준다는 것은 가격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양을 소비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것을 수요 곡선을 따지면 어떻게 합니까? 자, 수량과 가격으로 나타낸 수요 곡선을 따지면 항상 40리터를 넣어주세요 그러면 그지? 수요 곡선이 이것이 수직선이라는 뜻이에요. 수직선. 가격이 아무리 변해봤자 수량은 변화없다는 거죠. 이게 변화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조금 더 발전된 문제에서 탄력도가 1이면 수요의 탄력도가 1이면 자, 휘발유 시장은 이것은 수요 곡선이 직각상승선이 됩니다. 이건 좀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한 건데 아무튼 직각상승선이 돼요. 자, 그래서 이것은 하나는 탄력도가 얼마고 0이고 이때는 탄력도가 0이죠. 이때 수요 곡선이 수직선이면 이것은 가격에 대해서 수량이 전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탄력도는 1이 되는 겁니다. 자, 얘는 수요의 가격 탄력도가 이것은 직각상승선이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문제를 보면 이 답을 구할 때는 이제 답을 구하는 건 별 문제가 되지 않고 그리고 쉬운 문제인데 여기서 이 탄력도와 관련된 그 이외의 내용을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부터는 별거 아니죠. 그지? 라고 한다. 그때 휘발유 공급이 감소한다. 야, 공급이 이거죠. 공급이 감소하면 어떡하죠? 공급곡선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공급 곡선이 올리면 이제 가격은 오르겠죠. 가격은 상승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경우의 공급이 증가한다. 경우의 공급이 증가되죠. 이렇게. 경우의 공급이 증가되면 이것은 가격이 하락하겠죠. 이제 가격이 하락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승과 하락에 대한 답이 2번 되는 것은 이것은 이제 답을 정하는 데 무리가 없는데 우리가 여기서 수요 곡선 모양을 물어본다든가, 그지? 수요 곡선 모양을 본다든가 또는 소비자 지출액과 생산자 총수에 관한 문제를 물어보면 다음 같이 여러분과 이거가 발전된 이거와 바로 이제 응용된 문제를 여러분이 같이 풀어주시기 바라요. 자, 그 다음 문제를 보시면 두 번째 바로 소득 분배에 관련된 거죠. 자, 이 소득 분배 관련된 것도 이것도 상당히 잘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야. 모든 기업에서 자주 나오죠.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소득 분배에 관련된 것은 우리가 세 가지를 알아야 될 텐데 하나가 10분위 분배입니다. 그래서 이 10분위 분배율은 이것은 이렇게 최하위, 최상위 이렇게죠. 자, 그죠? 이게 제가 이렇게 되듯이 여러분도 이것도 굉장히 혼동스러운 문제 중에 하나인데 최상위 20% 소득 점유율분의 최하위 40% 소득 점유율 이게 이제 10분위 분배율이 취하는 값의 범위예요. 그럼 모든 사람이 다 공평하다면 어떨까? 모든 사람이 공평하다면 그럴 경우 없지만 얘나
얘가 최상위 20%가 차지한 비율도 20%고 최하위 40%가 차지한 비율이 40%겠죠. 모든 서류 공표하다면 그때 이것 값은 2를 취합니다. 이게 이제 가장 공평할 경우야. 그리고 가장 불공평하다면 이것이 얘는 0이고 얘가 다 갖고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0이 되는 겁니다. 0. 그래서 10분의 분배율은 0과 2의 값을 취하는데 크면 클수록 그지 평등한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10분의 분배율은 값이 클수록 더 불평등한 걸 얘기한다. 이것이 틀려 있는 겁니다. 틀려 있어. 자, 그 밑에 여러분과 표로서 우리가 구별을 해놨을 겁니다. 근데 조금 더 보면 우리는 이 진위계수와 그지? 진위계수와 여기 어떤 로렌츠 곡선의 관계가 나오는데, 자, 그 밑에 그림에서 보다시피 우리는 다음과 같이 여기가 그지? 어떤 인구 누적 점유율과 여기 이것은 소득 그지? 소득 누적 점유율과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모두 다 평등하다면, 자, 2가 되는 경우는 인구 점유율과 소득 점유율이 같아서 이렇게지 완벽한 대학생이 되어버리죠. 대학생. 완전 불평등하다면 그지 이것은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0 니은자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이런 모양을 갖고 있죠. 이런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A와 B 일적에 이 로렌츠 곡선은 이런 곡선이 로렌츠 곡선인데 우리가 진위계수를 측정할 때는 이것은 A와 B분의 A, 그러니까 이 전체 면적분의 A 면적을 취함으로써 우리는 진위계수 값을 취합니다. 그럼 아까처럼 얘가 완전 평등할 경우는 A 값이 0이기 때문에 이것은 0을 취하고 완전 불평등하면 이게 되기 때문에 B가 0이 되죠. 이것은 1의 값을 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이제 굉장히 혼동스러워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진위계수는 작을수록 평등한 거죠. 작을수록 수도 분배가 그지 공평하게 균등하게 분배됐다는 것이고 얘는 클수록 균등하게 분배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해서 2번은 옳고 얘도 마찬가지죠. 대각선 아래로 그지 쳐지면 이것이 불공평한 거고 진위계수가 기수적인 방법이다. 그 말이 뭐냐면 우리가 로렌츠 곡선은 여기 어떤 이제 A국 있고 그다음에 A국이 올해고 요것이 뭐 작년이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요것과 어느 것이 더 공평하다는 것은 이 앞에 게 요게 더 공평하죠. 근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3년이 나왔다면 이 3년치가 어느 해가 어느 해보다 더 크다. 이런 식의 크기는 모르는지언정 순서만 알아 순서. 그래서 우리는 로렌츠 곡선 이것은 서수적 순서를 알고 있는 서수적 개념이라면 이 서수적인 로렌츠 곡선을 크기로 바꾼 거, 그지? 기수적은 크기가 존재하는 거거든, 크기. 숫자, 크기가 존재하는 거고, 서수적이라는 것은, 로렌츠 곡선 이것은 순서만 존재하는 겁니다, 순서만 알 수 있는 것은 서수적. 그러니까 우리는 로렌츠 곡선 서수적 개념이고, 진위계수는 기수적 방법이다.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4번이 맞습니다. 자, 소득분배에 관련된 거, 이것도 이제 크기에 관련된 거 갖고 우리가 문제 잘 나오는 유형. 그렇게 여러분이 준비해 주시고. 자, 그 다음 문제 볼까요? 그 다음 문제 봅시다. 그 다음 문제 보면 이제 여러분이 보다시피 이제 다음과 같이 최저임금제가 하는 거죠. 우리가 상당히 이번 정권 들어서 이제 말이 많은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 최저임금제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가 어떤 좋은 효과도 있고 나쁜 효과도 있죠. 우리가 이제 전체로 이게 진짜 그럼 좋은 효과가 크냐, 나쁜 효과가 크냐, 이것은 어떤 사람들에 따른 어떤 주관적 개념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주관적 개념 갖고 이 제도가 좋냐 나쁘냐를 물어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객관적 내용만 그지 우리가 이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이제 상당히 많은 현 정권 하에서 우리가 최저임금제를 이제 10,000원으로 맞춘다는 공약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이제 상당히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어려워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뭐 여기 이제 경제 이론에 관한 거기 때문에 뭐 상관이 없지만 아마 상식에서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현재 2019년 현재 최저임금이 얼마냐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8,350원입니다. 매년마다 바뀌는 거죠. 내년에 이제 얼마까지 오를지는 우리가 이제 두고 볼 일이고. 그래서 최저임금제는 일종의 뭐냐면 우리가 최저가격제 중에 일종이죠. 그래서 최저임금제는 다음과 같은 수요와 공급이 있다면 보통 우리가 이제 이것이 재화일 때는 수요자는 소비자고 공급자는 생산자죠. 근데 이것이 노동시장으로 되면 이것이 거꾸로 이것은 노동 공급자가 이게 노동자가 됩니다. 노동 수요자가 기업이 되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이것이 재화 시장이냐 요소 시장에 따라서 수요자 공급자가 바뀌는 그런 식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임금은 자, 이것이 고용량에 대한 균형이고 요게 임금이 균형인데 이 임금이 너무나 낮다고 생각한 정부가 이거보다 높은 임금을 정하는 겁니다. 그지? 높은 임금을 정한 다음에 그 밑으로 못 받게 하는 거야. 자, 높은 임금을 정해야지 그 밑으로 못 받게 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은 반드시 균형임금보다 높을 때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임금을 올리면 수요량은 줄어들겠죠. 수요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바로 기업은 노동 수요, 고용을 줄이는 거고 다음에 임금이 올라간 걸 보고 노동 고용량, 바로 노동자들은 일을 더 하고 싶은 그런 생각에 노동 고용량을 늘립니다. 그럼 이만큼이 뭐죠? 수요보다 공급이 앞서죠. 이런 것이 우리가 초과 공급이랍니다. 초공급. 그러니까 초과 공급이 발생하는 것은 이거 일종의 것은 비자발적 실업이죠. 자, 이 임금에 일하고 싶은 사람이 이만큼인데 이만큼뿐이 고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이 보면 최저가격제란 정부가 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지 최저가격 이하로 재화를 구입하는 걸 금지하는 제도. 그래서 이것이 재화에서는 농산물 가격 지지제도가 있고 이것이 노동시장, 요소시장에서는 이제 최저임금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초과 공급 때문에 비자발적 실업이 존재하고 이것이 최저임금 때문에 더 받는 노동자들은 임금이 증가되기 때문에 후생이 증가되지만 해고된 노동자는 후생이 감소하죠. 자, 어느 게 크냐, 어느 게 작냐라는 것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우리가 사회에서 반영할 과정에서 어느 정도 체감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바로 이 정치에 대한 바로 이제 여러 가지 비판과 이제 옹호가 있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결국 틀린 건 이거죠. 이제 옳지 않은 것은 이제 초과 수요가 존재 아니라 초과 공급이 존재합니다. 초과 공급이 존재하기 때문에 초과 공급에 해당되는 것이 비자발적 실업이죠. 자, 이렇게 여러분이 아마 정리해 주세요. 자,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보면 이 네 번째인데, 이것도 어떤 문제냐면 이것이 이제 결과적으로 이것이 유동수 함정에 관한 거죠. 이 유동수 함정에 관한 것은, 저는 물론 여기 이 공기업뿐만 아니라, 다음 같은 은행권,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매경 테스트, 테셋 이런 식의 여러 강의를 경제에 관련된 걸 하는데, 자, 그것 중에서 통틀어서 우리가 제일 잘 나오는 몇 가지를 얘기하라 라고 했을 때 5손가락 안에 드는 것이 유동수 함정이야. 그러니까 유동수 함정에서는 거의 문제에서 안 나오는 그런 식의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보일 정도로 항상 거의 다 나오는 것이 유동수 함정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이 유동수 함정이죠. 이 유동수 함정입니다. 그래서 유동수 함정은 이제 여러 가지 내용으로 나오는데 그것이 우리가 보통 화폐 수요함수. 화폐 수요함수가 이게 화폐 수요고 이자료죠. 이자료 관계입니다. 그래서 화폐 수요는 우리가 보통 우하향하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수평인 구간이 생깁니다. 그것은 이자료 최저인 수준. 이자료 최저인 수준이라는 것은 이자료 굉장히 낮죠. 우리가 이런 것들은 왜 이자료 낮냐면 정부가 바로 금융 정책에 따라서 이제 이자료를 낮추는 겁니다. 그럼 이자료를 왜 낮췄냐면 경기가 우리가 불황이다 보니까 이자료를 낮추면 어떤 투자에 대한 기회비용이 줄어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투자에 대한 기회비용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서 이제 또는 소비를 우리가 촉진시키기 위해서 이자료를 낮추는 거야. 이런 것들이 보통 우리가 이제 케인즈 같은 상황인 바로 극심한 경기 불황기 때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좀 더 어려워지면 우리가 좀 이따 뒤에서 나오는데 이 채권 가격은 이자료의 반비례입니다. 이 채권 가격은 이자료의 반비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자료 최저라는 것은 채권 가격이 최대인 상태죠. 그지? 자, 이것과 관련돼서 또 문제 나옵니다. 자, 현재 이자료 최저인 상태는 채권 가격이 최대인 상태야. 그럼 보통 일반 사람들은 어떠냐? 채권을 모두 팔고 모두 현금을 가지려고 그래. 그지? 채권이 가격이 최대니까. 그러니까 현재 이것이 최저라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일종의 어떤 상황이 예측된 상황이죠. 예측된 상황입니다. 지금 이자료 너무 낮아. 채권 가격이 너무 높아. 앞으로 이자료는 오를 거야. 채권 가격이 떨어질 거야. 그럼 모든 사람이 채권을 모두 팔고 현금만 가지라 그래. 현금. 사람이 현금만 가지면 어떡하냐? 돈이 안 도는 거죠. 돈이 안 돌아. 돈이 안 도는 관계에서 그럼 우리가 흔히 말해서 돈이 안 들면 우리가 피가 안 돌아서 동맥경화가 생겼다고 하듯이 우리가 돈맥경화라는 거지. 그런 식의 어떤 유사용어로 사용되는데 한마디로 경기가 불황이 그리고 경기 침체가 계속 지속되는 거죠. 자, 그런 과정에서 중앙은행은 돈을 풀려고 합니다. 자, 돈을 풀었을 때 그 돈이 돌기 위해서. 근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푸른 돈이 모두 어떤 민간 그리고 기업한테 모두 가서 그냥 갖고 있는 거죠. 그걸 갖고 투자한다든가 채권을 산다든가 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다 현금화 갖고 있다가 나중에 이자료를 가면
이자율 올라간다는 것은 그지 요새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모두 채권 살려고 우리가 대기한도냐. 자,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돈을 풀어봤자 돈이 모두 빠져. 돈이 모두 빠진다는 과정에서 우리가 유동성 함정이라고 하는데, 함정은 뭐 뜻을 알겠지만 이 유동성이라는 것이 리퀴디티라는 것이 우리가 유동성의 의미가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넓은 의미의 유동성은 뭐냐면 얼만큼 빨리 현금화할 수 있는 그 정도를 유동성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부동산은 현금화하기 어렵죠. 그지? 하지만 은행에 있는 통장은 즉시 현금화할 수 있잖아. 물론 주식은 그지? 바로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한 이틀 걸려서 그 다음 날 결제돼서 그렇죠. 자,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유동성의 가장 큰 통화는 뭐라 그러죠? 이것은 현금이야, 현금. 물론 유동성이 가장 나쁜 그런 식의 자산은 우리가 부동산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얼만큼 빨리 현금화하는 그 정도를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용어인데, 두 번째는 가장 유동성이 큰 통화를 우리가 현금을 보기 때문에 그냥 현금을 작은, 그지? 좁은 의미로 그냥 유동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동성 함정이라는 것은 현금이 모두 다 돌지 않고 모두 빠져버린다는 의미로 그죠? 우리가 유동성 함정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유동성 함정이 되면 수평선. 그러니까 이것이 화폐 수요 곡선이 수평선인 겁니다. 화폐 수요 곡선이 수평선이고 그 다음에 또한 경기가 극심한 불안기를 뜻하는 거고, 그리고 채권 가격이 최고인 상태고, 자, 이런 상태로 우리가 문제 나옵니다. 자, 물론 이제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이 화폐 수요가 수평선이면 이것은 LM 곡선도 수평선으로 우리가 유도되죠. 그지? 이제 여러분 이제 경제 이론을, 경제 원론을 배운 사람 아마 알 겁니다. 자, 그것과 관련된 것도 이제 뒤에서 나오기 때문에 한번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4번은 그래서 답은 그지? 어렵지 않게 유동수 함정이고, 유동수 함정 이것만 보지 말고, 지금 보다시피 그지? 다음과 같은 유동수 함정에 대한 몇 가지 내용이 있죠. 이 내용도 여러분 반드시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골고루 다 나왔어. 그지? 어느 걸 갖고 물어보더라도 하나의 문제가 될 정도로 기업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공기업도 그렇고 은행권도 그렇고 골고루 나와줬기 때문에 꼭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고, 또한 좀 있다가 이것이 이제 다른 측면에서 다시 한번 접근해 들어갈 겁니다. 자, 그 다음 물어보는 것은 이제 필립스 곡선입니다. 자, 알다시피 이 필립스 곡선도 상당히 잘 나오는 거죠. 필립스 곡선도 뭐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과 이것도 문제화 시켜봤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필립스 곡선이라는 것은 이것은 실업률, 그러니까 필립스 곡선이라는 것은 이것이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과의 역유관계죠, 역유관계. 필립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그치, 물가, 인플레이션은 각오해야 된다. A에서 B로 이동이다. 이렇게 표시합니다. 자, 우리가 그랬을 때, 실업률과, 이 인플레이션 관계의 여유 관계, 우리가 그런 거를 상충관계라고 하죠. 트레이드 오프, 그지? 트레이드 오프, 상충관계. 바로 이것이 음의 관계, 여유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조금 우리가 어려워지면 뭐랑 나오냐면, 이것이 이제 소득과 물가를 나타내는 AS 곡선이라고 나오죠. AS. 그지? AS 곡선이 이제 총공급 곡선입니다. 총공급 곡선인데, 물론 이제 이걸 유도하기 위해서 이제 상당히 많은 어떤 경제학적 지식이 필요한데, 보통 보면 인플레이션은 그지? 물가와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국민소득은 실업률과 반비례하죠. 자, 이것은 플러스 관계 있지만, 이것은 마이너스 관계 있잖아. 실업률이 높아지면 소득은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A에서 B로 필립스 곡선상에서 A에서 B 이동은 바로 이것은 AS 곡선상에서 이렇게 A에서 B로 이동과 똑같이 우리가 표현됩니다. 특히 우리는 여기서 ADAS 분석이라고 해서 우리가 총 수요 곡선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총 수요를 증가시면 이렇게 소득이 증가되고 물가 오르죠. 수요가 증가시면 총 수요를 증가시면 이것도 이제 좀 이따 나와주는데, 자, 그 말은 뭡니까? 그 말은 바로 이것이 소득이 증가된다는 것은 이제 바로 실업률이 낮아진다는 것이고, 물가 오른다는 것은 그지? 여기서 바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보통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 필립스 곡선상의 좌상바 이동은 AS 곡선상의 우상바 이동과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해. 근데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필립스 곡선이라는 게 뭐가 되냐면 여기, 기대 인플레이션에다가 마이너스 알파에 U-UN으로 표시되죠. 이건 현재 실업률이고 이것은, 이제 자연 실업률입니다. 요 점이 자연 실업률인데, 그래서 이제 기대 물가가 0이면 PC가 이렇게 있다가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이것이 이렇게 우상바 이동합니다. 그죠? 우상바 이동해.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우상바 이동합니다.
우리가 이제 우상방 이동은, 이거의 우상방 이동은 이렇게 이동했을 때 뭐죠? 이렇게 이동한다면, 물가가 오르면서 소득이 실업률도 증가되죠. 이럴 때 우리가 상충 관계가 깨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상충 관계가 깨졌다는 것은, 자,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 필립스 곡선은 우상방 이동하는데, 자, 우상방 이동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실업률이 감소하죠. 그 말은 우리가 보통 AS 곡선이 좌상방 이동과 똑같습니다. 왜냐면 아까 이 점에서 보세요. 이쪽으로 이동하면 어떻게 되죠? 아까 실업이 증가된다는 말은 소득이 줄어든다는 것이고, 여기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것은 물가 오르는 거죠. 물가 오르는 거. 자, 아무튼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봤을 때, 그지 뭐 다 보면 알겠지만, 다 보면 좋겠지만, 바로 필립스 곡선상의 좌상방 이동은 AS 곡선상의 우상방 이동이 되듯이 필립스 곡선 자체의 우상방 이동은 곡선 자체는 AS 곡선 자체의 좌상방 이동과 같아집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보면 이것이 맞고, 그리고 자연 실업률 가설에 따르면 어떻게 되죠? 결국 이제 이거로 인해서 장기 필립스 곡선이 수직선이 되거든요. 이것이 자연 실업률 가설에 따르면, 그럼 뭐가 됩니까? 이것은 자연 실업률 수준에서 상충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거로 봅니다. 아까 잠깐 설명됐죠. 그리고 예상 인플레이션이 높을수록 단기 필립스 위치가 높아진다. 맞죠? 자, 이것도 맞습니다. 예상 인플레이션이 높아질수록 얘가 우상방 이동해요. 근데 여기는 총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얘도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아니죠. 지금 나온 결과 AS가 좌측 이동할 때 얘가 우측 이동하니까 아까 우상방 좌상방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틀려 있어요. 이게 틀려 있습니다. 지금 요 정도 되면 우리가 이제 경제 이론 그리고 경제 원론 정도 수준이 되는데, 지금 좀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할 거겠지만, 이 우리은행은 다른 은행보다 이 경제학 여기 나오는 것이 약간 어떤 경제 상식 수준을 좀 넘었습니다. 경제 상식을 넘어선다는 것은 우리가 경제 상식이라고 하긴 그랬지만, 우리가 그 정도 수준을 나타내는 것이 아까 말한 뭐 테스라는 것이 바로 이제 매경 테스트 같은 건데, 그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나와. 그 높은 수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용어라든지 신호가 있는데, 그 신호 중에 하나가 ISLM 곡선입니다. ISLM이 나온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경제 이론 그리고 경제 원론적인 수준으로 나오고 있고, 그러면 그 정도 수준이 나오는 거지. 이것은 바로 필립스 곡선도 다음과 같이 뭐지? 자연 실업률 가설에 따른 기대부가 필립스 곡선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 수준에 걸맞게 모든 수준이 상승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보이고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5번은 이제 답이 4번이 되죠. 5번 답이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는 것은 이제 또한 뭐 이건 여러분 얘기 하나만 하죠. 자, 모든 기업에서 잘 나오는 문제, 이것이 이제 환율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환율은 우리가 보통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바로 환율 상승과 환율 하락에 대한 효과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고, 자, 두 번째 뭐냐면 환율의 결정 이론, 현재 환율이 상승하냐 떨어지냐, 어떤 요인에 따라서 환율이 상승하냐 떨어지냐, 그 두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환율이 상승했을 때 일반적으로 환율 상승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죠. 그래서 우리가 환율이 상승하는 것은 지금 현재 환율이 이거 이상으로 상승했다. 그러니까 환율이라는 것은 뭐죠? 우리는 1달러 가격이죠. 물론 이제 환율의 원래 정의는 외국 통화 한 단위와 거래되는 자국 통화의 비율을 우리가 환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자국 통화 표시 방법이죠. 그래서 만약 1달러가 1,100원이다 라고 했다가 이것이 1달러가 1,200원이다. 그러면 환율이 오른 거죠. 이 환율이 오른 겁니다. 그죠. 저도 이제 여러 가지 과정에서 이제 환율을 이제 유심히 보고 있는데, 요새 우리나라가 환율이 급격히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급격히 올라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니까 이것은 현재 지금 제가 이제 촬영이 지금 5월 6일 날 2019년 5월 6일 날 강의하고 있는데, 그지 바로 엊그저께 환율이 이제 1달러가 바로 1,170원으로 환율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야. 올해 초말에도 이런데, 그지? 지금 환율이 이렇게 상승했어요. 자, 이걸 보고 이제 뉴스를 보면 이것이 어떤 우리나라 경제 효과가 있는가라고 하는 걸 보거든요. 많이 걱정도 하지만, 그지? 바로 환율로 가면 우리나라 돈 가치가 떨어지는 거고 외국 돈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외국 돈 가치가 올라가는 거야.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요, 제가 가장 많이 얘기하는 건 뭐냐? 잘 모르겠으면 이걸 알아라는 거야. 환율이 상승되면 수출이 증가된다. 제가 잘 모르면 그냥 이것만 하나 알아두라도 이제 거의 문제를 풀 때 별 지장이 없어요. 환율 상승, 수출 증가. 왜냐면 환율 상승하면
수출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자, 그도 그럴 것이지. 결국 이제 1달러로 표시된 우리나라 가격이 지금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뭐 극단적인 예로 아까 1170원짜리가 1달러인데 그전에는 1170원을 지금 1달러로 수출하죠. 근데 그전에 어떻게 됩니까? 그럼 1100원짜리는 어떨까? 지금 1170원이 1달러라면 지금 1170원짜리 1달러 수출하는데 그전에 어떻게 해요? 1100원일 때는 1달러 이하로 수출했죠. 1달러 이상으로 수출했죠. 그지? 1170원인 것은 1달러 이상으로 수출했을 거 아니야? 현재 어떤 물건이 1170원이야. 그럼 현재 이때는 어떻게 합니까? 1달러 이상으로 수출했다가 지금 1달러가 됐잖아. 그러니까 수출 가격이 떨어진 겁니다. 수출 가격이 떨어지니까 수출이 증가돼요. 그래서 물론 환율이 상승하면 이렇게 되고 환율이 하락하면, 그지? 수출이 증가되면 수입은 감소하겠죠. 왜? 이것은 수입 가격은 올라갈 테니까. 그럼 이건 다음 문제고 이것만 알아두라도 이제 거의 문제 풀 때, 그지? 뭐 거의 지장이 없어요. 물론 환율이 떨어지면 이게 반대로 움직이겠죠. 환율이 떨어지면 수출 가격이 올라가고 수출 감소하고, 그리고 환율이 떨어지면 수입 가격 감소하고 하락하고 수입 증가되고. 자, 그런 것은 우리가 반대, 그지로 해석하더라도 무조건 환율 상승, 수출 증가, 이것 하나만 버티더라도 그지 거의 많은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그러면 지금 보다시피 그지 뭐 국내 총생산이 감소한다. 이게 벌써 옳지 않죠. 그럼 여기 수출이 증가되기 때문에 이게 맞잖아요. 그지? 수출이 증가되면 그지 그만큼 우리나라는 수출 갖고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지 국내 총생산은 증가될 겁니다. 물론 뭡니까? 수입 가격 상승으로 우리가 원유 가격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원유 가격이 상승할 수 있어. 물론 그런 효과는 있죠. 하지만 전체로 봤을 때 어느 효과가 더 크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제 이 효과를 더 크게 봅니다. 물론 기업마다 예를 들어서 원자재를 수입해야 되는 그런 식의 기업들은 손해보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원유와 관련된 특히 어떤 항공회사 같은 경우는 비용이 많이 들 거 아닙니까? 그런 기업은 불리하지만 우리가 수출을 먹고 사는 과정에서 수출의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훨씬 유리해집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수입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원유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 물가가 오르겠죠. 물가 오릅니다. 그지? 물가 올라. 그리고 우리나라 화폐 구매력이 떨어지는 거죠. 우리나라 돈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우리나라 화폐 구매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맞고 이게 틀려 있다. 자, 이게 틀려 있는 과정에서 일단 여러분이 뭐 전체적인 걸 다 꿰뚫고 있으면 좋겠지만 일단 아쉬운 대로 요거 하나만 갖고 하더라도 이제 요거와 파생된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문제를 정리되는 것이 여러분한테 이제 훨씬 더 유리할 거예요. 자, 그다음 볼까요? 그다음 봅시다. 자, 그래서 여기 환율 인상과 환율 하락에 대한 그런 식의 표가 정리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다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잠깐 얘기한 것 중에 이건데, 이 우리은행이요. 그제 여기서 ISL의 모형의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ISL의 모형은 우리가 다른 은행 할 땐 잘 안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경제 원론적인 그런 식의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줘야 돼요. 자,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경제 원론적인 지식을 있다는 가정에서 문제를 풀어줘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그럼 없으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이 다 정리가 돼야 돼줘야 돼, 그지?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그지 어떤 이제 정답 바로 퀵 뷰라고 나와 있긴 한데 이걸 보고 뭐 여러분 별로 도움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표를 하나 한번 더 만들어 볼 테니까 그 전에 준비하는 사람도 한번 이걸 보고 한번 다시 한번 준비해 보시고 준비 안 된 사람은 그냥 이거라도 한번 외워갖고 그지 1회적으로 그지 한번 봐 주시기 바라요. 보통 우리가 뭐냐면 이제 이 IS와 LM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게 이 IS 곡선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1-C라는 게 있어. 여기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B분의 1-C. 자, B가 뭐죠? B가 이것이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입니다.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거든. 그리고 C는 이것은 한계 소비 성향입니다. 한계 소비 성향. 자, 이건 몰라도 좋아요. 다음에 기울기인데 IS 곡선의 길고 LM 곡선의 길고 이것은 H분의 K라는 게 있어요. 자, H는 이것은 화폐 수요 이자율 탄력성이고 K는 화폐 수요 소득 탄력성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 투자 이자율 탄력성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이것이 클수록 이게 클수록만 볼게요. 클수록. 그리고
C가 뭐죠? 한계 소비 성향. 한계 소비 성향이 이것이 클수록. 자, 이게 크면 이 마이너스 효과 때문에 이게 작아지는 거고, 이게 클수록, 그지? 그럼 이게 작아지는 거죠? 그럼 얘가 크면 이 전체로 작아지는 거죠? 작아지기 때문에 IS는, 그지? IS는 이것은, 완만해지는 겁니다. 얘가 클수록 IS 곡선의 기울기, 이 기울기는 이것은 완만해져, 완만. 근데 이건, 그지? 아까 설명했듯이 이제 상당히 많은 ISLM에 대한 그런 식의 것을 해야 될 텐데, 이제 분석을 해야 될 텐데, IS가 완만해지면 어떻게 하죠? 이것은 정치 효과가 이것은, IS가 완만해지면 이것은, 금융정책. 그러니까 통화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는 겁니다. 금융정책, 통화정책 효과를 발휘한다. 그지? 그렇게 알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화폐 수의 소득 탄력성. 그럼 이것이 클수록, 크죠? 그럼 이것은 이 LM 곡선의 길이가 이것은 커지는 거야. 급경사됩니다. 급경사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꾸로 여기 H는 화폐 수의 이자율 탄력성, 화폐 수의 이자율 탄력성. 화폐 수의 이자율 탄력성은 이것이 클수록, 이게 크니까 기울기는 작아지는 거죠. 이것은 완만해지는 거, 완만. 그러면 이것이 완만하면 이것은 재정정치 효과 있는 거고, 급경사하면 이것은 거꾸로 금융정치 효과 있습니다. 금융정책. 그러니까 얘가 완만하면 금융정치 효과 있듯이 이것도 급경사하면 금융정치 효과 있는 거야. 대신 이게 완만하면 재정정치 효과 있는 겁니다. 그지?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쭉 보면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거죠. 여기 보면 투자이자 탈성이 민감할수록, 그럼 이것이 크단이거든. 투자이자 탈성이 클수록, 그지? 다음에 확장이라고 하는 것은 통화량을 증가시키죠. 그러면 국민소득을 크게 증가시킨다. 이게 효과 있다는 얘기야. 통화정책 효과 있단 말이고, 얘도 한계 소비성이 클수록, 그지? 한계 소비성이 클수록. 그러면 이것도 IS가 완만해지는 거고, 그러면 긴축적 통화정책은 크게 감소시킨다. 효과 있다는 거죠. 금리정책 효과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있다는 얘기야. 다음에 화폐 수요가 소득에 민감하게 반응할수록, 그러니까 화폐 수요 탄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럼 이건 LM 곡선이 기울기가 급경사되는데, 그러면 확장적 재정책은 국민소득을 크게 증가시킨다. 틀렸죠, 그지? 이때 이것은 금융정치 효과적이고, 이때 재정정치 효과적인 겁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죠. 화폐 수요 이자 탓에 민감할수록 얘가 클수록 이것이 완만해지기 때문에 재정정책, 긴축적 재정정책은 크게 감소시키는 거죠. 긴축은 크게 감소시켜야지 효과 있는 거고, 확장은 크게 증가시켜야지 효과 있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답은 지금 요것이 틀려 있고 나머지가 다 맞아 있는 겁니다. 뭐 이렇게만 우리가 책에 있는 것만 보면 어렵기 때문에 이걸 좀 이렇게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했어요. 조금 이제 이 우리은행 아니면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 은행이기 때문에 ISLM에 대해서 이 정도 여러분이 좀 분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다음에, 그지? 어떤 8번과 그 다음 문제랑 직접 연관성이 있는 거죠.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아까랑 같은 차원에서 말이죠. 그지? 여기서 고정환율제에 대해서 확장적 통화정책이라 나오죠. 자, 이 과정에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보통 이것이 ISLM BP 모형입니다. 이것도 이제 원래 이제 이 BP가 이제 일종의 국제 수지 균형을 나타내는 곡선이죠. 밸런스 오브 페이먼트. 근데 이것도 이제 그 나라의 어떤 자보 이동성이 완전하다는 가정에서, 자보 이동성이 완전하다는 것은 BP가 수평선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가정하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걸 보면 우리가 ISLM 분석이 이제 Y와 R과의 분석이고, 여기가 IS가 있고 여기 LM 있죠, LM. 그리고 BP가 이렇게 수평선이 되는 겁니다. BP가 수평선을 가정하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고정환율제도의 확장적 통화정책은, 자, 확장적 통화정책은 이것도 얘기하지 않았네요, 그지? 자, LM은 이것은 아까 말했지만, 그지? 화폐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곡선이고, IS는 이것은 실물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곡선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우측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그지? 이것은 통화 공급을 증가시킬 때 얘기야, 통화 공급. IS가 우측으로 이동하는 것은 이것은 정부 유출을 증가시거나, 또는 투자를 증가시거나 수출이 증가되는 경우, 이때 이것이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얘는
통화 공급을 증가시킬 경우 LM이 우측 이동해. 그러니까 우리가 얘가 우측 이동한 것은 이것은 확대 금형식이고 얘가 우측 이동한 거 정부출이 증가되니까 이것은 확대 재정 정책이죠. 이건 확대 금형식이고. 그럼 여기서 맨 처음에 확장적 통화 정책은 LM을 이동시킵니다. LM을 이동시키죠. LM을 이동시키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럼 이자율이 떨어지거든요. 그지? 이 균형금리에서 이자율이 떨어져. 그러니까 이자율이 떨어지면 어떨까? 이자율이 떨어지면 국내 이자율이 싸기 때문에, 그지? 국내 이자율이 싸기 때문에 어떤 외국 자본이, 국내에 들어온 외국 자본이 누출이 돼요. 왜? 우리나라 국내 이자율이 높아야지 외국 자산이 들어와서 바로 이제 이자율에 대한 그런 식의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융자산이, 그지? 금융자산이 우리가, 높아지기 때문에, 비싸지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자율이 낮아지는 거죠. 그럼 외환 공급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외환 공급이 감소해요. 외환 공급이 감소하면 어떠죠? 고정 환율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환 공급이 감소하면 그지 환율의 변동이 일으키잖아. 그래서 우리는 중앙은이 외환을 매각하여 이제 외환을 매각합니다. 중앙은이 보유한 외환을 매각함으로써 그러니까 외환을 매각하죠. 팔죠. 외환 시장에 파는 겁니다. 파는 과정에서 팔면 어떻게 됩니까? 시중의 통화량이 줄어드는 거야. 시중의 통화량이 줄어들어. 그러니까 시중의 통화량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거꾸로. 자, 시중의 통화량이 줄어드니까 원래 이제 다시 원 상태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좀, 뭐냐면 이게 이제 가장 유명한 내용 중에서 하나가, 우리가 불가능한 삼위일체, 그지? 불가능한 삼위일체라는 것인데, 그 말은, 이 고정 환율 제도에서 자본 이동성이 완전한 경우, 고정 환율제에서 자본 이동성이 완전한 경우, 확장적 통화 정책은 효과 없다. 아주 유명한 정책입니다. 네, 그럼 다시 외환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그지? 통화량이 다시 흡수되니까, 그럼 다시 원 상태로 가죠. 원 상태로 가는 거지. 효과 없죠. 기껏 통화량을 증가시켰다는 거지. 그리고 고정 환율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시 다른 반대 방향의 외환 정책을 사용하다 보면, 그지? 통화량 증가 정책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맞아요. 그렇다면, 확장적 통화 정책은 국민소득을 증가시킨다. 이게 틀렸죠. 그지? 틀렸죠. 아닙니다. 그지? 효과 없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답변이 이제 맞게 되는 거죠. 거시적인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통화정책 유용성은 상쇄된다. 효과 없다는 거죠. 이제 효과 없다는 거야. 그런데 그치 물론 이제 이렇게만 보면 좋겠지만 우리는 또한 이것이 경제 원론이 아니라 이것이 다음과 같은 경제 상식으로 우리가 문제 나올 때는 제가 이렇게 표를 하나 만들어 드립니다. 이거만이라도 여러분 꼭 알았어요. 왜냐면 지금 이제 금융 정책과 재정 정책 있고 그다음에 여기 고정환율제도, 여기 이제 고정환율제도와 변동환율제도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이걸 지금 고려한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고정환율제도의 금정책 효과 없다는 겁니다. 이거만 알았어요. 이게 제일 잘 나와. 그럼 반대로 금정책은 변동환율제도에 효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고정환율제도는 재정정책 효과 있는 겁니다. 그지? 물론 이것은 자본 이동성이 어떻게 되냐, BP에 따라 틀리지만, 그지? 효과 있거나, 그지? 효과는 적어도 많거나 적거나 차이지만, 효과는 있게 나름이야. 다시. 효과가 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이건 효과가 약간이 있을 수 있지만, 효과가 없거나 약간 있거나 라는 차이가 됩니다. 물론 이건 자본 이동성이 BP와 수평선이 아니냐에 따라 다른데, 아무튼 가장 잘 나오는 것은, 이제 이거. 고정환율제도의 금융정책은 효과 없다. 아까 불가능한 삼위일체라는 것과 같은 차에서 얘기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고정환율제도 재정정책과 변동환율제도 금융정책 효과 있다. 여러분 그런 정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정책을 정확히 우리가 분석하면 좋겠지만 아쉬운 대로 이것만 갖고도 또한 문제를 풀 수 있는 상당히 많은 것이 여기 걸리니까 그렇게 풀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그 다음 문제 봅시다. 그 다음 문제는 이제 이런 식으로, 그저 어떤 시사성 있는 문제를 가지고 이제 같이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보면 여기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시사성 있는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신문을 보고 인터넷을 검색하고 그리고 현재 상황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적응하는 과정에서 이런 식의 문제를 만들어 보는 거야. 지금 뭐냐면 이제 갑작스러운 국제 유가 상승으로 외국은 총생산이 줄고 물가가 높아지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했다.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은 아까 이제 ADAS 분석에서
이렇게 AD와 AS가 있는 분석에서 스태그플레이션 보통 총 공급이 줄어들면서 발생하는 거지. 아까 이런 경우 있었죠. 총 공급이 줄어들면서 소득과 물가 중에서 물가 오르고 그지? 소득이 줄어드는 이런 현상입니다. 이런 현상이야. 그럼 만약 여기서 소득이 줄어들고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그럼 총수를 어떻게 할 거냐? 이 총수 정책은 우리가 재정금융 정책을 말하는 거든 총수 관리 정책. 보통 총수를 증가시키면 어떠죠? 지금 현재 여기서 여기로 이동했죠. 총수를 증가시키면 이쪽으로 다시 오게 할 수 있어, 그지? 그러니까 소득을 원상태로 오게 할 수 있어. 근데 물가 오르는 그런 식의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또 물가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까 이 상태이기 때문에 총수를 줄일 수가 있어요. 총수를 줄이면 이쪽으로 이동하겠죠. 그 물가를 잡을 수는 있어. 하지만 그때 뭡니까? 소득이 줄어들면서 그지? 이때 실업이 또 증가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가장 좋은 것은 총공급을 증가시킨 거죠. 총공급을 증가시킨 것이 가장 좋은 정책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중 옳지 않은 걸 물어보죠. 그지? 그지? 바로 이제 무엇보다 서민 생활을 안정을 위해서 이자를 올려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 급선무야. 그러니까 이것이 이자를 올린다는 것은 일종의 것이 총수를 줄이는 겁니다. 이자를 올리면 투자가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IS가 좌측 이동하고 총수가 그지 줄어드는 거야. 이런 정책이죠. 그러니까 중앙은행은 뭘 봅니까? 중앙은행은 물가 잡는 걸 목적으로 하죠. 인플레이션 타겟팅이기 때문에 물가 잡는 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중앙은행 총재다운 얘기야. 하지만 재무장관 뭡니까? 이것은 경기를 먼저 보기 때문에 물가보다는 전체 고용 수준을 먼저 보기 때문에 이제 물가 안정도 중요하지만 경기 침체를 해서 재정 정책을 확대하는 거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재무장관은 AD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아까 이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물론 그지 여기는 총수 관리 정책으로 바로 이제 확대 재정 정책이라면 물론 실업은 감소하고 소득은 증가하지만 물가 오르는 거지 그런 식의 부작용이 있고 얘는 물가는 잡을 수 있지만 총수가 줄어들면서 바로 소득이 줄어드는 실업이 증가되는 이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지 이 스태그플레이션은 그래서 두 가지 어떤 역설적인 그리고 이제 일종의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다음 중 이제 옳지 않은 걸 물어보죠. 여기에 이거 이자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은 총수를 감시키는 결과이기 때문에 실업률을 보다 높일 수 있다. 맞죠?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재정 확대 정책을 현재보다 물가 수준이 더 높아질 각오를 해야 된다. 아까 맞죠? 그죠? 맞습니다. 자,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으면 이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어요. 이것도 맞는 거죠. 둘 다. 왜? 물가 오르고 이제 소득이 감소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가 아까 재정 확대 정책은 자연 산출량을 증대시킬 수 있다. 이 재정 확대 정책은 우리가 총수 관리 정책이기 때문에 이 자연 산출량은 이것은 총 공급과 관련된 겁니다. 총 공급. 그러니까 장기 AS가 결정하는 것이 이것이 자연 산출량인데 사실은 그지? 그래서 총 공급과 관련된 거지 총 수요와 관련된 게 아니야. 여기서 그지? 자연 산출량은 총 공급과 관련된 내용이지 총 수요 관련된 내용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이 틀려 있습니다. 틀렸어요. 자, 이것이 이제 9번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시면 그제 마지막으로 10번 문제인데 이건 여러분이 어렵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렇게 이제 1회, 2회, 3회 모의고사를 나가더라도 맨 마지막에 3회는 이런 걸 많이 모아놨어요. 그래서 여러분간 3회 모의고사는 그제 우리가 자세히 하지 않고 우리가 간단히 생략할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읽어보면 이제 이것은 핀테크에 대한 이런 식의 정의가 되죠. 나머지도 여러분이 거기 설명이 나왔기 때문에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용어에 대한 설명 제가 저보다 여러분이 더 잘할 수도 있고 용어에 대한 설명 갖고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이제 이론적인 것으로 많이 설명하고 용어에 관련된 것은 생략하면서 이제 여러분한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보고 다음 시간 이제 1회 모의고사를 가지고 여러분과 이제 같이 강의할 겁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